처음에는 저는 그래 대만을 시작으로 일본으로 갔고, 일본을 가서 아시아 투어를 가고, 그 다음 미국, 유럽을 이렇게 투어를 했습니다. 그렇게 한 게 한 예를 들어 3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음 시즌이 또 오는 거예요. 왜냐면 사람들은 또 다 바뀌어 있으니까. 또 같은 국가를 다시 한번 돌게 됐죠. 그렇게 해서 렉처 투어만 한 10년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. 진행을 했었고,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에서 좀 한계를 느꼈냐면, 아무래도 스케줄과 체력적 고갈이 너무 심해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다른 걸 못하겠다는 생각이 좀 크긴 컸습니다. 그래서 저는 렉처 투어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게 되긴 했는데, 마술을 준비하는 신인 마술사들, 어떤 직업적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단순히 컨벤션을 대회로만 준비하는 것 이외에 렉처로 이제 좀 시장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. 뭐 마술로 어떻게 먹고 살지? 무슨 일을 할 수 있지? 이랬을 때 렉처 투어는 또 그 방향성 중에 하나이거든요. 대부분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렉처 투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?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? 우선 렉처 투어는 관계자, 그러니까 주최자가 이 사람이 렉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모르잖아요. 마술사들은 너무 많고.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있어요. 컨벤션에서 수상을 해야 유리하긴 합니다. 갑자기 제가 저 이 컨벤션에서 렉처할 건데요, 이렇게 해서 받아주는 경우는 드물잖아요.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. 그 자국 내에서 유명해서. 근데 보통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대회 수상한 마술사들 기준으로 그 컨벤션에서 렉처가 있을 때 제가 렉처를 하겠다고 제시를 하거나, 보통은 오퍼가 옵니다. 렉처도 해줄 수 있겠냐? 그러면 그때가 데뷔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때 그 1시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음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스페인에서 만레사였던 것 같아요. 그때 앵콜을 그 컨벤션 안에서 3번인가 받았어요. 그래서 렉처를 했는데 둘째 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던 적도 있어요. 렉처를 일단 잘 준비해 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,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잘 봤다 뭐 대화를 할 때, 그때 나는 지금 렉처 투어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너희 나라에서 한번 주최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한번 역제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. 저는 처음부터 그런 어떤 생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오퍼를 받았는데 중간부터는 제가 반대로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대화하면서 공연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공연만 하는 건 좀 아쉬우니까 가는 김에 렉처랑 워크숍을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들은 좋다. 왜냐면은 비행값은 같고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으면 그 주최자도 훨씬 좋아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오퍼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서 아니면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, 내가 자국에서, 예를 들어 한국인이 보시니까 이거는 한국에서 하고 있는 렉처 컨텐츠 같은 것들을 보여주거나 영상을 보여주고 하는 게 좋죠.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이 있는데, 하나는 내가 인지도가 있는가,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, 그게 컨벤션이든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SNS, 뭐 틱톡이나 이런 인플루언서라던가, 그게 아니면 수상 스코어로, 뭐 예를 들어 피즘이나 아니면 중요한 컨벤션에서 수상했던 마술사기 때문에 렉처가 어느 정도 검증돼 있다, 약간 이런 식으로. 그게 좀 필요하고, 이 두 개가 없으면 좀 어렵나요? 라고 하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러려면은 렉처 자체로 꽤 많은 검증을 좀 받아야 돼요. 절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대회 스텝을 밟고 가시는 분들을 좀 추천드리긴 해요. 그런데 대회 끝나면 자동으로 렉처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해서 직업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엔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, 지금 제가 너무 행복 회로를 돌려드린 것 같으니까 반대로 역풍이라고 해야 되나?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, 렉처를 잘 못했을 때의 경우도 좀 생각은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너무 의욕이 앞서서 내가 마술을 잘 하니까, 마술을 잘하는 것과 강연을 잘하는 건 다르잖아요. 강연을 했는데 그 퀄리티가 안 좋으면 오히려 이제 관계자들끼리는 다 연락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나고 더 섭외가 안 되고 공연조차 역풍을 좀 맞을 수 있어요. 그런 사례도 꽤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강연을 절대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내가 나는 마술 컨텐츠가 좋아, 그러니까 무조건 되겠지, 이런 생각이라거나, 아니면 내가 엔터테인먼트 능력이 뛰어나, 이런 두 가지 접근만으로는 안 돼요. 왜냐면 두 개가 다 돼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 마술은 너무 신기해, 컨텐츠가 너무 좋아, 근데 렉처가 지루하면 사람들은 자거든요. 이 렉처를 진짜 강연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쇼처럼 진행할 수도 있어야 되고, 컨텐츠도 어느 정도 신선해야 되고, 퍼포밍도 어느 정도 좋아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어느 정도 고려해서 가야 되고, 사실 렉처 투어를 갈 때 사람들이 대부분 나 저 마술 꼭 배워야지,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.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. 어떤 걸 가르쳐줘야 될까,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, 사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즐기고 싶어요. 그래서 나는 저 마술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렉처 쇼를 보면서 좀 즐기고 싶어, 아니면 생각을 좀 듣고 싶어, 이런 사람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준비를 해 가셔야 됩니다. 특히 매니플레이션 렉처는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. 막 진짜 어려운 기술로 막 렉처를 하는 거예요. 생각해봐요. 그걸 누가 따라하겠어? 거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렉처를 잘 안 들어.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컨텐츠 질도 높아야 된단 말이죠. 이걸 고려하고 이 밸런스를 잡아야 좀 성공적인 렉처 투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
한 가지 더. 그 다음 렉처와 워크숍의 차이가 뭐냐, 이거는 영어 단어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. 이건 저희 업계의 의미니까. 보통 렉처는 이제 절대 다수에게 티켓을 이제 팔고, 티켓 가격은 다 다르지만 강연을 하는 거라면, 워크숍은 이 멤버들 안에서 조금 더 고가의 비용으로 프라이빗하게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강연을 따로 하거든요. 근데 높은 수준의 강연의 기준이 뭐예요? 이럴 수 있잖아요. 이제 보통은 예를 들어 자신의 액트 좀 너무 공개되면 안 되는 거 라던가, 아니면 같이 도구를 만들어 보는 거. 클로즈업 마사지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그들의 카드 마술을 다 봐요. 그리고 다 일일이 교정해 주는 시간도 있어요. 워크숍은 정말 다 다릅니다. 다 다른데 마술사 개인이 생각했을 때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저도 워크숍을 다양하게 진행했었는데 국가별로 상황별로 좀 다르게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. 워크숍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, 정확하게 제가 막 이렇게 돈을 번다, 막 페이가 이렇게 된다, 이건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마술사마다 조율법이 좀 달라요. 요거 하나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, 렉처는 어느 정도 내가 비용을 산정해서 가요. 이 정도 비용을 받을 거다. 근데 워크숍은 좀 달라요. 그 인원에서 주최자와 금액 쉐어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왜냐면 가격이 훨씬 높으니까, 뭐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워크숍은 뭐 20만 원에서 40만 원 하기도 50만 원도 해요. 1인이 내는 금액이. 근데 그거를 주최자와 몇 프로를 나눌지 모르는 거죠. 6대 4일지 5대 5일지 8대 2일지, 그거는 주최자와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. 왜냐면 그건 순전히 그 사람의 인기와 능력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. 근데 워크숍만으로도 수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렉처에서 큰 수익 안 받고 워크숍에서 크게 버는 분들도 많아요. 그리고 하나 더가 이제 렉처 노트죠. 렉처 노트를 갑자기 대회 끝나고, 아니 갈라쇼를 끝나고 자, 제 렉처 노트 있습니다 하면 누가 사겠어요? 잘 안 사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렉처쇼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기억을 못하니까 그걸 정리한 노트라거나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아주 소책자 같은 걸 팔면 이것도 굉장히 큰 인기가 있죠. 대부분은 사요. 왜냐면은 렉처 노트는 그때만 살 수 있다는 개념이 좀 크거든요. 그렇죠. 아닌 분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그래요. 저도 제가 만들었던 렉처 노트는 지금 다 제 손에 없어요. 다 그 당시에 그 나라 언어로 만들었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유니크한 매력이 있고, 그 렉처 노트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벌기도 해요. 총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하나는 렉처 자체의 수익, 그 다음에 워크숍, 그리고 하나는 노트, 그리고 하나 추가로 있다면 도구 판매가 있죠. 이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, 도구를 나는 팔지 않아, 나는 내 도구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렉처 워크숍을 하실 때 좀 불리한 지점들이 있어요. 왜냐면 그 수익을 보통 계산할 때 큰 수익이 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부분이 또 있거든요. 도구를 판매하는 부분. 그리고 렉처나 워크숍 할 때는 왜 잘 팔리냐, 실제로 샵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아니면 거기서만 파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때 아니면 안 돼, 이건 사야 돼,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가 훨씬 좋은 거죠. 그래서 대부분 잘 팔립니다. 근데 이 유튜브 보시고 여러분들 무조건 잘 팔리네?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, 이거는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죠.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잘 팔릴 수 있는 요인이 많다는 거죠. 그래서 렉처, 워크숍, 도구, 노트.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정리가 되시죠? 단순히 내가 이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마술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,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보셔야 되고, 이런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. 뭐 TMI를 하나 말씀드리자면, 저 또한 그랬지만 이제 저는 마이클 라머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진 않을 건 게, 또 이제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으니까. 전 렉처 투어를 갔을 때 앞에 렉처 투어를 간 마술사가 어떻게 했는지를 많이 들었어요. 듣고 이런 게 있었어? 너무 재밌다, 너무 재밌다, 약간 이런 게 많았어요. 저번 유튜브로 좀 제가 위축돼서 비하인드를 풀지 않을게요. 왜냐면 이게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. 근데 너무 똑똑한 길도 많은데, 그 중에 이제 저는 마이클 라머를 꼭 얘기하고 싶은데,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렉처 투어를 진행할 때 마이클 라머의 어떤 발자취를 조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분의 행보를 보고 좀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. 오늘 정보가 좀 중구난방인데 잘 정리가... 네, 뭐 제가 잘 편집을 할 거니까 되겠죠.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좀 굉장히 고급 정보예요. 그래서 네, 이거 좀 알고 싶은 걸 다 얘기해 주셨어요. 어떤 마술사 지망생들 혹은 마술로 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막연히 마술사로 뭘 해야 될까 했을 때 오늘 이 컨텐츠를 보고 좀 살짝 생각이 트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또 자세하게 궁금하면 또 직접 찾아온다고 알려주나? 그건 잘 모르겠네. 여튼 직접 만나서 또 얘기를 하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할까요? 네, 마무리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